이 지역의 할머니가 택시에서 숨을 거두던 그날, 장례식장에서는 울음보다 더 무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왜 데려가셨어요? 이상철이 바닥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그랬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들이받고 도망갔다더라. 운이 너무 없었다. 그냥 재수 없는 사고라며 하늘만 원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가 택시 블랙박스를 살펴보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이상하네요.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엔. 이지혁과 박성재 그리고 경찰이 사건을 조사할수록 의혹은 커지고 누군가 사주한 정황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게다가 마지막 극적인 반전까지. 이건 정말 단순한 음주 교통사고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지혁 가족을 노리고 짜놓은 잔인한 시나리오였을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이지혁이 제일 두려워한 건 죽음이 아니라 초록 불이 깜빡이는 작은 기계 하나였거든요. 영정 사진 앞에는 하얀 국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정작 이지혁의 눈은 영정이 아니라 영정 옆에 놓인 조그만 노트북 화면으로 자꾸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웃고 있던 할머니 조옥래의 얼굴이 멈춰 있었거든요. 이지혁, 이지환, 그리고 이수빈에게는 어릴 때부터 밥 챙겨주고 등 떠밀어주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혀가 향 좀 더 피워야겠다. 아버지 이상철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잠겨 있어서 처음엔 누가 부르는 건지 알아듣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지혁이 서둘러 향을 정리하려는데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향을 쥔 손끝에서 제가 떨어졌는데도 그게 뜨거운지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영정 속 사진은 몇 달 전 집 앞 공원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손주들이랑 떡볶이 먹다가 수빈이 놀리면서 찍어준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할머니가 나 늙어서 사진 싫다면서도 결국 웃으면서 포즈를 잡았었는데요. 지금 그 웃음이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사람들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의자 한쪽에는 이상철이 축 늘어진 어깨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꼿꼿하던 사람인데 등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걸 이지혁은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 물 좀 드세요. 이지환이 종이컵을 들이밀었는데 이상철의 손이 컵을 받다가 허공을 헛집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지환아. 이상철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괜찮다는 말과는 정반대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도록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이수빈이 울다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고 팔에 붕대를 감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김다정이 그 모습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아직 제대로 사고 당시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몸 여기저기에 멍과 상처가 있고 갈비뼈도 금이 갔는데요. 그래도 살아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할머니 영정을 보는 순간마다 김다정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나 대신 가셨지 뭐. 김다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수빈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바로 받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진짜 싫어. 그 말을 하면서도 수빈의 시선은 영정을 피하지 못하고 자꾸만 올라갔습니다. 내가 그날 쇼핑 같이 가자고 때 안 썼으면 어땠을까? 내가 더 일찍 전화했으면 택시를 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수빈 머릿속에는 끝도 없는 만약에가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이지혁 마음도 그렇게 평온하진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자신은 회의실에서 투자자들과 숫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백화점에 갔다는 사실도 사고가 났다는 것도 다 끝난 뒤에야 전화를 통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옆에 있었으면 뭐라도 달라졌을까. 이지혁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입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이 납득을 안 해주었습니다. 조문객이 잠시 끊긴 틈에 경찰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 위에 경찰 배지를 단 채였습니다. 이상철님, 가족분들 잠깐만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형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일어나려다 비틀거리자 이지혁이 먼저 나섰습니다. 저 큰아들 이지혁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조문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기에 네 사람은 장례식장 복도 끝 작은 접견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지혁, 이지환, 이상철 그리고 형사 한 명. 형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수사상 전달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형사의 말투는 조심스러웠는데 눈빛만큼은 이미 뭔가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였고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상당한 취한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상황이었고요. 충돌 후 바로 도주했습니다. 그 말에 이상철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래도 잡을 수는 있는 겁니까? 이상철의 목소리가 조금 거칠게 바뀌었습니다. 예. 택시에 설치된 기기에서 영상은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그걸 토대로 차량 번호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렌터카 회사까지는 추적이 끝났습니다. 렌터카라고요? 이지환이 되물었습니다. 네. 아직 운전자 본인은 검거 전입니다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흔히 있는 음주뺑소니 이야기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무책임하게 사람을 치고 도망친 사건. 그런데 형사가 잠깐 말을 멈추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이지혁의 눈길이 형사를 향했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이건 가족분들 중 한두 분만 보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부담되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만. 보겠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답했습니다. 대신 이상철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기 계세요. 저랑 지환이가 들으면 됩니다. 이지혁이 부드럽게 말하자 이상철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먼저 화면에는 택시 내부가 나왔습니다. 조수석에 운전자가 앉아있고 뒷좌석 한쪽에 조옥래, 다른 쪽에 김다정이 보였습니다. 조옥래는 늘 그랬듯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고 김다정은 할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무슨 말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어렴풋이 짐작은 됐습니다. 어머니, 여기 가서 이거 사려면 빨리 가야 한대요. 어머니, 이건 수빈이 옷인데요. 그런 익숙한 일상의 대화들이었겠죠. 형사가 영상을 조금 넘겼습니다. 택시가 신호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고 또 멈추고 별다를 것 없는 풍경이 몇 번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진 특별할 게 없습니다. 형사가 화면을 잠시 멈추더니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택시 앞 유리에 비친 도로가 좀 더 크게 보이는 화면이었습니다. 형사가 재생발을 뒤로 돌리더니 속도를 조금 빠르게 조절했습니다.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택시 뒤쪽, 저기 작은 점처럼 보이는 헤드라이트 있죠? 이지혁과 이지환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차가 문제입니다. 택시가 움직이는 내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택시가 신호에 멈출 때마다 뒤에서 같은 간격으로 따라 멈추는 차가 계속 잡혔습니다. 코너를 돌 때도 차선 변경을 할 때도 그 차는 마치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요즘 우연이라고 하기엔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고의 미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택시 블랙박스에 잡힌 이 차량의 움직임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지환이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사고를 낸 차라는 겁니까? 형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건 아직 확보된 정보만 봐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동일 차량인지 비슷한 다른 차량인지 교차로 주변 CCTV까지 모두 대조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가능성 정도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상한 점이라는 건? 이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차량이 사고 발생 직전에 갑자기 속도를 올려 중앙선 쪽으로 치고 나오는 장면이 잠깐 보입니다. 다만 각도가 애매해서 그게 진짜 택시를 향한 고의인지 단순히 맞은편 차를 피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지 영상만으로는 판단이 애매합니다. 쉽게 말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취한 사람이 무작정 달려들어 일으킨 사고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따라다니다가 어떻게든 부딪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핸들을 꺾었다가 난 사고이거나 둘 중 뭐라고도 아직은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음주운전 치사 뺑소니입니다. 형사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 차량이 특정인을 쫓고 있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특정인이라면요? 이지혁이 본능적으로 되물었습니다. 형사는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결국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택시를 타기 전부터 이 두 분이 움직이던 동선 주변에 같은 차량이 계속 포착됩니다. 형사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백화점 출입구 근처 지하 주차장 입출구 맞은편 카페 앞쪽 CCTV예요. 할머님과 댁 어머님이 걸어다니는 장면 뒤로 반복해서 같은 차가 찍혀 있습니다. 이지환이 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랑 엄마를 누가 따라다녔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형사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대신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말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배달 차량도 많고 같은 구간을 돌고 도는 차들도 꽤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딱 부러지게 미행이다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형사가 이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족분들이 혹시라도 최근에 원한 살만한 일이나 눈에 띄게 누군가에게 시달린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건 한번 떠올려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지혁 머릿속에 여러 얼굴이 스쳤습니다. 회사 인수 과정에서 앙금을 남긴 투자자들, 경쟁사,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요즘 들어 자주 엮이는 재벌가 사람들까지. 하지만 할머니와 어머니를 미행할 만한 사람이라고 떠오르는 얼굴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게 더 기분 나쁜 부분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그냥 음주 뺑소니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더 확인하고 추가로 분명한 게 나오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괜한 상상으로 더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말은 그렇게 해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씨앗 하나가 심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혹시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판이었던 건 아닐까. 접견실 문을 나서면서 이상철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혀가. 이지혁이 돌아보자 이상철의 눈가가 벌겋게 젖어 있었습니다. 너 경찰이 뭐라 그러든 내 엄마한테는 괜한 말 하지 마라. 그 말은 나도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데 지금은 그 생각조차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이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오자 박성재가 막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박성재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이 왜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 받으셨잖아. 이지혁은 애써 표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냥 사고였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이미 그냥이라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얼굴을 잠시 똑바로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조금 진정되면 사고 관련해서 같이 보자. 우리 쪽에서도 법률팀이랑 얘기해 볼게. 요즘 이런 거 혼자만 당하면 손해보는 거야. 평소 같았으면 됐어. 친구끼리 무슨 법률팀이야 라고 웃어넘겼을 텐데요. 오늘만큼은 이지혁도 그 말을 쉽게 털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같이 보자. 조문객들이 다시 들어오자 이야기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수빈은 소파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고 김다정은 진통제 때문인지 멍한 상태로 의자에 기대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고요. 할머니 영정 앞에는 마지막까지 남은 향 2개만이 간신히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이지혁은 혼자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주차장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형사가 남겨준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사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꺼버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그냥 길을 잘못 건넌 것도 아니고 운 나쁘게 술 취한 차랑 마주친 것만도 아니면 그럼 대체 뭐였을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백화점 출입구 뒤편에서 같은 자리, 같은 각도로 서 있던 검은 차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움직일 때마다 비슷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던 그 불빛.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음주 사고였습니다 라고만 정리해줬으면 적어도 분노할 대상 하나라도 분명해졌을 테니까요. 지금 이지혁 앞에 있는 건 잡히지 않은 운전자 1명과 영상 속에서만 반복해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번호판 흐릿한 차인데였습니다.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느낌 하나. 할머니. 이지혁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끝까지 확인해 볼게요. 진짜 그냥 사고였던 건지 아니면 누가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건지. 그 약속이 그날 밤 이지혁을 겨우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작고 불편한 의심 하나가 곧 엄청난 인물 하나의 이름과 연결될 거라는 사실을요. 지금은 단지 할머니를 잃어버린 가족의 슬픔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하나의 질문만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집은 유난히 조용했는데요.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 뉴스 소리, 옥내 할머니 잔소리까지 섞여서 시끄러워야 정상인데 그 모든 소리가 통째로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이상철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텅 빈 방향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검은 상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김다정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있었습니다. 팔에는 깁스가 채워져 있었고 갈비뼈 쪽 통증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약봉지를 들고 다정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정이 약을 입에 털어 넣으면서도 눈은 자꾸만 안방 방향을 향했습니다. 너희 할머니 방 아직 못 들어가겠다. 다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문 앞에 걸려있는 옥내의 목도리 하나만 봐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가족 누구도 그 방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지환이 현관에서 들어왔습니다. 눈밑이 푹 꺼져 있었고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형은? 지환이 물었습니다. 큰 오빠 방에서 안 나와. 경찰이 주고 간 자료 계속 보고 있더라. 수빈이 답했습니다. 지환이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형 방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형 나야. 안에서 노트북 덮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혁은 수염도 제대로 못 깎은 얼굴로 눈이 빨갛게 충혈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계셔. 거의 말씀이 없으셔. 둘은 말없이 잠시 마주보고 서 있다가 방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있는 책상 위에는 경찰이 복사해서 준 사고 관련 서류와 USB 몇 개 프린트된 사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도로 사진, 교차로 사진, CCTV 화면 캡처, 택시 내부 장면. 지환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택시 앞 유리 쪽 화면이지? 응. 이지혁이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여기 헤드라이트 2개 보이지? 화면 한쪽 하단에 작은 2개의 불빛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확대해도 번호판은 흐릿했고 차종도 정확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뭐래? 지환이 물었습니다. 렌터카라는데 아직 운전자는 못 잡았대. 지혁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웃기지 않냐? 우리 할머니를 치고 도망간 지가 며칠인데 아직도 못 잡았다네. 지환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냥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그 말에 지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제 형사가 했던 우연이라고 보기엔 이상하다라는 말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형. 지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찰만 믿고 앉아 있을 거야. 지혁이 눈을 들어 동생을 봤습니다. 우리도 찾아보자. 사고 난 근처 가게들 CCTV, 지하주차장 카메라, 교차로, 버스 정류장 요즘 세상에 카메라 없는 데가 어디 있어. 지환이 빠르게 이어 말했습니다. 경찰은 절차 때문에 움직임이 느릴 수밖에 없잖아. 우리야 유족이고 직접 발로 뛰어도 되는 거고. 이지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꺼낸 사람은 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허락부터 받아야지. 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자 이상철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만 희미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동자가 텅 빈 우물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혁이냐? 네. 지혁이 어색하게 손을 모았습니다. 경찰에서 어제 보여준 블랙박스 있잖아요. 형사님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했던 거요. 이상철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또 뭔 소리 들었냐? 아직은 딱 잘라서 말 못하신대요. 그런데 택시 타기 전부터 같은 차가 계속 뒤를 따라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지혁이 최대한 사실만 골라 말했습니다. 이상철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누가 우리 엄마를 쫓아다녔다는 거냐? 그건 아직 모른대요. 지혁이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한번 보고 오려고요. 사고 난 길 주변 CCTV랑 백화점 쪽도요. 혹시라도 경찰이 못 본 게 있을지. 지환이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두기엔 너무 찝찝하잖아요. 단순한 술김인지 아니면 누가 일부러 그런 건지 저희라도 알아봐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상철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마치 긴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등을 기대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가서 봐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신 너희 엄마한테는 아직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 지금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알겠습니다.
지혁과 지환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수빈이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빈아, 너는 엄마 옆에 있어. 엄마 혼자 두면 안 돼. 수빈이 억울한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꼭 알려줘. 뭐 나오는지. 사고 현장 근처 도로는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신호등, 편의점, 카페, 작은 약국, 화단.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 지나간 자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은 일상처럼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과 이지환은 박성재와 이른 시간에 그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야. 먼저 도착해 있던 성재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정장 대신 어두운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차림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이럴 때 안 오면 언제 오냐? 성재가 담백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쪽 법무팀에도 살짝 말해놨다. CCTV 자료 요청할 때 가게 주인들이 거부하면 공문 형태로라도 지원해주겠다고 하더라. 너도 지금 회사 일 바쁠 텐데. 지혁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회의보다 이게 더 중요해. 성재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찝찝했거든. 내 할머님이 이런 식으로 가셨다는 게. 셋은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먼저 사고 지점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점장에게 사고 날짜와 시간을 말하며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한번 가져갔다가 돌려주고 갔어요. 점장은 이미 몇 번 비슷한 요청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건 다들 봤다면서요. 술 취한 차가 그냥 미친 듯이 달려와서 박은 거라고. 혹시 그 차가 여기 근처를 계속 서성이는 장면 같은 건 없었나요?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점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건 저는 잘. 그때 박성재가 명함을 내밀며 살짝 웃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가 잠깐만 같이 화면 좀 봐도 될까요? 유족분들이 아직 마음을 정리를 못하셔서요. 점장은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을 보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 AP에 뭐. 그 정도면야. 근데 진짜 별거 없어요. 경찰이 가져간 화면 그대로입니다. 편의점 CCTV에는 사고 순간 전후의 도로 상황이 찍혀 있었습니다. 택시와 SUV가 부딪히는 장면은 기대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그 전이었습니다. 여기 좀 뒤로 돌려봐 주실 수 있어요? 지혁이 요청했습니다.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멈추고 사람들은 길을 건너고 별다른 일이 없어 보이는 화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얀 택시 한 대가 화면에 들어왔고 그 뒤에 조금 떨어져 검은 SUV 한 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 차 맞지? 지환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형사가 보여준 화면에 있던 헤드라이트 위치랑 비슷하다. 지혁이 긍정했습니다. SUV는 택시보다 한 차선 옆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 속도를 맞춰 움직였습니다. 신호 2번을 더 지나갈 동안 편의점 화면에는 벌써 여러 번 이 두 대의 차가 함께 잡혔습니다. 딱히 특이한 행동은 없어 보이는데. 성재가 중얼거렸습니다. 신호 지킬 거 다 지키고 깜빡이 켤 거 다 켰네. 그래서 더 기분 나쁜 거지.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친 사람은 티라도 나는데 이건 최대한 평범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아서. 편의점에서 나와 그들은 약국, 카페, 옷가게를 차례로 돌며 같은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가게마다 CCTV 각도와 화질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SUV가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거리에서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카페에서는 화면에 택시가 등장하기 전
SUV가 도로 옆에 잠시 정차해 있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운전석 쪽 창문이 내려갔다 올라갔고 누군가와 통화라도 하는 듯 운전자가 고개를 숙였다가 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 얼굴 확대 가능해? 지환이 물었습니다.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은데요. 성재가 화면에 달린 줌 버튼을 최대한 눌러봤지만 화질은 금방 깨졌습니다. 실루엣과 대략적인 체형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이거 다 가져갔을 거 아니야? 지환이 답답하다는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근데도 아직 못 잡았다고? 렌터카니까 운전자 본인 신원은 따로 확인해야지. 성재가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야. 그때 카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사고 난 날 말씀이시면 저희 가게 앞 CCTV 말고도 안쪽에도 한 대 더 있어요. 안쪽이요? 이지혁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네. 주문 카운터 위쪽에 하나 더 달려 있거든요. 도로보다는 가게 내부 쪽이 더 크게 나오긴 하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셋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성재가 먼저 부탁했습니다. 직원이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가게 내부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카운터, 그리고 창가 쪽 자리 몇 개. 사고 난 시각보다 1시간 정도만 앞으로 당겨봐 주실래요? 지혁이 부탁했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손님들이 등장했다 사라졌습니다. 커피를 들고 나가는 사람, 노트북을 켜고 있는 사람, 전화하며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어느 순간 문 쪽으로 익숙한 실루엣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지환이 화면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몸에 딱 맞는 코트, 단정한 헤어스타일, 손에 들린 고급스러운 핸드백. 얼굴은 화면 각도 때문에 완전히 정면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옆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설마. 박성재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지혁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창가 쪽 자리에 앉자 조금 뒤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자세를 낮추더니 코트 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자는 그 봉투를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듯 밀어 넣었고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입모양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심각한 대화라는 건 표정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남자는 먼저 일어나 나갔고 여자는 커피잔을 거의 건드리지도 않은 채 조금 더 앉아있다가 반대편 출구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화면이 멈춰있는 그 순간 세 사람이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성희 이사장. 성재가 거의 속삭이듯 이름을 뱉었습니다. 그 여자는 고성희였습니다. 박성재와 박영나의 어머니이자 재단 이사장. 그리고 한우진의 친모. 이지혁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야, 이거 농담이지. 성재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지금 믿고 싶지가 않다. 지환은 잠깐 말을 잃었다가 결국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남자 설마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다니던 그 운전사야? 시간대가 너무 절묘하네. 성재가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사고 나기 한참 전에 카페에서 만나고 곧바로 SUV 타고 나가서 할머니랑 엄마 뒤를 쫓았다고.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거 경찰한테 바로 가져가야겠다. 경찰서는 생각보다 빨리 반응했습니다. 형사는 CCTV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지혁이 말끝을 이으려 했습니다. 형사가 손을 들며 말을 잠시 막았습니다. 다만 이 장면만 가지고는 살인교사다, 사주다 이렇게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만났냐, 무슨 이야기를 했냐, 봉투 안에 뭐가 있었냐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렌터카 결제 내역 같은 건요. 돈이 오간 기록이면.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렌터카 비용을 누가 냈는지 통장 거래 내역, 통화 기록까지 다 들여다볼 겁니다. 다만 상대가 재단이면 방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사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전화를 받고 돌아온 형사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벌써 움직였네요. 뭐가요? 이지환이 물었습니다. 방금 그 재단 쪽에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이사장이 왜 수사선상에 오르느냐, 혹시 명예훼손이나 과잉 수사가 아닌지 확인하겠다고요. 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속도 하나는 기가 막히네. 역시 우리 집답다. 형사는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상도 정황도 충분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관련자들 모두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는 수준입니다. 그 이상은 아직. 이지혁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러면 저 장면을 보고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냐고 물으면 형사님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형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결국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많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수사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하는 거라서요. 그게 답답합니다. 그날 오후 고성희는 재단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보며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줬습니다. 택시 사고 음주뺑소니, 운전자는 아직 도주 중. 그런데 유가족 측이 사고 전 CCTV를 모으다가 이사장님이 어떤 남성과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건데요. 고성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누구를 좀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사람 만나는 것까지 유가족 허락 받아야 합니까?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론이 알게 되면 교통사고 가해자와 재단 이사장 커넥션 같은 식으로 과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공식 조사에서는 최대한 우연한 만남이었고 어떤 범죄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 잡힐 것 같아요. 고성희가 갑자기 질문을 바꿨습니다. 누구 말씀이신지요? 그 운전기사. 고성희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렌터카 몰고 다니면서 사고 낸 그 사람.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주 중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기술로는 금방 잡히겠죠. 왜 그러십니까? 고성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사람 믿을 게 못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변호사는 그 의미를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고 유가족도 아닌 사람이 왜 이렇게 신경을 쓰지라는 짧은 의문만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의 머릿속에는 훨씬 구체적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쓸모가 다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데 괜히 겁먹고 딴소리라도 하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지지. 그녀는 핸드백 안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때 보안팀장이었다가 지금은 잡다한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연락해볼까? 고성희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도심 외곽의 허름한 모텔 앞.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하나가 담배를 쥔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문기였습니다. 과거 재단 경호팀에 있다가 지금은 고성희의 부탁이라면 뭐든 처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말 많아지기 전에. 돈 얘기는 굳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전에 받았던 현금 봉투의 두께가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알았어요, 이사장님. 윤문기가 짧게 답장을 보내고 모텔 출입구 쪽을 노려봤습니다. 잠시 후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SUV 운전자 최진수였습니다. 최진수는 요 며칠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지냈습니다. 뉴스에서는 자신이 낸 사고가 계속 반복해서 방송되고 있었고 경찰이 수배를 확대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흰 봉투를 건네던 여자는 더 이상 아무 연락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다 뒤집어 쓰라는 거야.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최진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진수 씨죠? 위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앞으로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텔 앞까지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문기가 가까이 다가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최진수 씨? 누구시죠? 최진수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같은 쪽에서 연락받은 사람입니다. 위에서 앞으로 일 처리 방향 좀 상의해 보라더군요. 위? 최진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윤문기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어쨌든 고생했으니까. 최진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돈 냄새는 언제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받으려는 찰나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지? 왜 하필 내가 도망 다니고 있다는 뉴스가 크게 나오는 이 타이밍에. 손이 봉투를 스치려던 순간 최진수가 눈을 들었습니다. 윤문기의 눈동자 깊숙이 묘한 냉기가 박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정확히 누가 보냈습니까? 최진수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문기의 얼굴에 순간적인 변화가 스쳤습니다. 그걸 꼭 알아야겠습니까? 그럼요. 최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쪽은 다들 이름도 얼굴도 숨기고 뒤에서 지시만 하고 나는 앞에서 사람 치고 도망 다니고 이게 공평한 겁니까? 잠깐의 침묵. 윤문기가 한숨을 짧게 내쉬더니 봉투를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역시 입이 무거운 사람은 아니었네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윤문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안쪽 허리춤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빠져나왔습니다. 최진수가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이 빨랐습니다. 둘은 좁은 골목 한복판에서 엉켜 넘어졌습니다. 칼인지 쇠파이프인지 정확히 형태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살기 어린 움직임과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감각만이 최진수의 몸을 이끌었습니다. 뭐야 미친. 최진수가 고함을 지르며 윤문기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몸싸움은 금방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긁고 둘의 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는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윤문기가 이를 악물고 밀어붙였습니다. 나 죽이려고. 최진수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사고 내라고 시킨 것도 너희고 이제 입 다물라고 죽이려고 한 것도 너희야. 우당탕 소리와 욕설이 뒤섞였습니다. 모텔 창문 하나가 열리더니 누군가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순간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윤문기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머리가 콘크리트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짧은 신음소리. 그리고 정적. 최진수는 숨을 헉헉 몰아쉬며 그 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윤문기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머리 주변으로 검붉은 색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젠장. 최진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봐도 현장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다 실수로 죽은 게 아닌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다 한 명이 사망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 중요한 건 왜 이 둘이 여기서 싸웠느냐였고 죽은 사람과 도망친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였습니다. 최진수는 몇 초간 고민하다가 결국 등을 돌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모텔 앞과 골목에는 CCTV가 여러 개 달려 있었고 신고 전화도 동시에 두세 통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시체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형사가 사건 현장 사진을 넘겨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방경찰서 강력팀 회의실 한쪽에 두 사건의 파일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다른 하나는 모텔 앞 살인 사건. 두 사건 용의자 같은 사람 같습니다. 후배 형사가 말했습니다. 얼굴 분석 결과도 일치했고요. SUV 운전자 그리고 모텔 살인 현장에서 뛰쳐나온 남자.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선임 형사가 턱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내놓고 도망 다니던 놈이 이번에는 사람까지 하나 더 죽인 거야. 후배 형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현장 정황을 보면요. 일방적인 공격에 당한 게 아니라 둘이 서로 격투하다가 한 명이 쓰러진 것 같거든요. 죽은 쪽은 정과도 있고 몸에 문신도 있고 뭔가 좀 냄새가 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겠지. 선임 형사가 파일을 톡톡 쳤습니다. 잡아만 오면 이번엔 도망 못 간다. 교통사고랑 살인까지 한꺼번에 걸려 있으면 입 닫고 버티기도 힘들걸.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렌터카 기록, 모텔 주변 CCTV,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여러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지방 도시의 낡은 원룸에서 최진수가 붙잡혔습니다. 취조실 안 최진수는 처음에는 꽤 버티는 듯 보였습니다. 술 먹고 운전한 건 인정하는데요. 사람을 일부러 친 건 아닙니다. 모텔 앞에서 사람 죽은 건요. 저도 공격당해서요. 살려고 반격한 거죠. 난 방어만 했는데 그쪽이 운이 나빴던 거지. 형사들은 몇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돌려가며 던졌습니다. 하지만 최진수는 우발적이었다. 그냥 운이 나빴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 하나가 조용히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카페 CCTV에서 캡처한 장면. 최진수가 고성희와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기억나시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최진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모른다. 형사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한참 대화하고 봉투 주고받고 서로 눈도 마주치고 나왔는데요. 모르는 사람이랑 그렇게 친하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몇 장의 사진이 더 나왔습니다. 백화점 지하주차장 CCTV, 도로변 CCTV, 카페 안팎. 여러 각도에서 포착된 최진수와 SUV, 그리고 멀리서 잡힌 고성희의 옆모습까지. 형사는 마지막으로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윤문기가 혼자 골목을 향해 걸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정지 화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형사가 사진을 두드렸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최진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우발적으로 사람을 치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아주 운 나쁜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여러 CCTV에 잡히고 이렇게까지 특정 사람과 엮인 우발적인 사건은 제가 형사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취조실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의자를 당겨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도 그냥 운 나쁜 가해자로 남으면 법정에서 10년, 15년, 20년 그렇게 싸우다 늙어 죽을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뒤에서 누가 돈 주고 시킨 거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걸 입에 올리는 순간 이야기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최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입 열면 나만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형사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이미 충분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때요? 형사는 카페에서 봉투를 건네던 장면이 찍힌 사진을 다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하이힐 신고 다닐 겁니다. 차에서 내리면 기사 열어주는 문으로만 드나들고 비싼 옷 입고 언론 앞에서 사회공헌 이야기 하겠죠. 형사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콕콕 찍었습니다. 근데 당신은요? 조옥래 씨는 당신 때문에 손주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떠났고 김다정 씨는 몸 여기저기가 부서진 채 아직 깁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당신을 입막으려고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당신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최진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콧등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최진수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돈만 받고 좀 무섭게 한번 쳐줘라 정도로 들었어요. 정면으로 들이받고 죽이란 말은 직접 들은 적 없었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부탁을 들으셨죠? 최진수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느 재단 이사장이라고 본인은 자꾸 이름 감추더라고요. 근데 뉴스 보면 다 나오잖아요. 행사 사진도 뜨고. 그래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형사는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십시오. 그날 카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렌터카 비용이 결제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까지 등장하게 됐는지. 최진수는 결국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이미 여기까지 온 거. 나 혼자 다 뒤집어 쓰느니 같이 만든 판은 같이 책임져야죠. 그 말은 고성희를 향한 첫 번째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지역 가족이 느꼈던 이건 그냥 술 취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막연한 의심은 비로소 구체적인 이름과 얼굴을 갖기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남은 건 그 이름을 세상 앞에 어떻게 끌어내느냐였습니다. 최진수의 진술은 생각보다 훨씬 길었는데요. 형사가 나중에 이 지역에게 한마디로 정리해 준 건 딱 이거였습니다. 사고가 난 건 맞지만 처음부터 우연한 사고로 만들려고 짜놓은 판이었답니다. 렌터카 비용은 재단에서 흘러나온 돈으로 처리됐고 추가로 건네진 현금은 비자금 계좌에서 몇 번을 돌아 나온 끝에 최진수 손에 들어갔습니다. 카페에서 오간 흰 봉투 안에는 계약서 비슷한 메모와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고요. 최진수는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저 사람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직접적인 말은 안 했어요. 딱 잘라서 죽여라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냥 저 둘을 한번 크게 놀라게 해줘라. 다시는 밖에 못 나오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돌려 말했어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습니까? 형사는 그 진술을 녹취로 남기고 계좌 추적 자료, CCTV, 통화 내역을 모아 단단한 파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파일 맨 앞장에는 한 이름이 굵게 적혀 있었고요. 고성희. 영나가 그 이름을 가장 먼저 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지역에게서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영나는 그냥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막연한 감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조심스럽게 내민 진술조서와 증거 목록을 보는 순간 그 막연함은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적힌 이사장님이 우리 어머니이신 건 맞습니다. 영나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드리는 겁니다. 고성의 이사장과 최진수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영나 씨가 혹시라도 들은 말이나 본 장면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영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전날이에요. 영나가 날짜가 적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운전기사를 바꾸라고 했던 날이요. 원래 저를 데려다 주던 기사님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다른 분이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람하고 연관된 사람이더라고요. 지혁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영나의 얼굴은 빠르게 하얘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이랬어요. 요즘 여기저기 시끄러우니 얼굴 많이 알려진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 좀 써보자. 그때는 이상하게 생각 안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말 하나하나가 다 기억나네요. 형사는 그 작은 말도 빠짐없이 메모했습니다. 그럼 영나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형사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느냐와 내가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거든요. 영나는 한참이나 대답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고 싶었던 엄마는 아니에요.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적힌 일들을 보면요. 제가 모르는 엄마는 맞는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은 형사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참고인 진술이었고요. 영나 입장에서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선고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 발부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인교사 혐의, 살인미수, 증거인멸 시도 정황, 최진수의 진술, 윤문기 사망 사건, 재단 자금 흐름, 몇 가지 조각들이 무겁게 겹쳐졌습니다. 체포 시점은 아침 대신 저녁으로 잡혔습니다. 고성이가 재단 회의를 마치고 박진석 저택으로 돌아오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 정원에는 차가 여러 대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언론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시간대였고 집안 사람들도 평소 회의가 길어져 귀가가 늦어진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문을 연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문 앞에는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조용히 내보이고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성희 씨 계십니까? 서울지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집행하러 왔습니다. 성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형사가 다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고성희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성재의 손에서 문고리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마침 그때 현관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희가 코트를 벗으며 들어오다가 현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성희가 묻다가 형사들이 내민 서류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사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성희 씨,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며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이 보장됩니다. 그 익숙한 멘트가 끝나자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내려오던 박영나가 그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영나는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무릎이 순간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엄마? 고성희가 잠깐 고개를 들어 딸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나의 눈에는 눈물과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당신이 그랬어. 고성이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들어가 있어라, 영나야.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자식에게 향한 보호의 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향해 하는 마지막 체면 유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재는 옆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사님, 혹시 오해라면? 형사가 잘라 말했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 법원 명령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수갑이 채워질 때 고성희의 손목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참 순진한 사람들이네.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도 그런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체포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이 지역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형사에게서 전화를 받은 건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입니다. 이 지역이 전화를 받자 형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의 이사장, 방금 체포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는데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이 지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사가 곧장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라는 게 완전한 끝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 할머님이 그냥 재수 없는 사고로 떠난 것은 아니라는 점만큼은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지역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는 김다정이 조용히 누워 있었고 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정이 문을 살짝 열고 나왔습니다. 혀가 전화였니? 네, 엄마. 표정이. 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진실을 꺼냈습니다. 엄마, 할머니 그날 사고 그냥 운 나쁜 사고만은 아니었대요. 다정의 눈이 흠칫 커졌습니다. 누가 일부러 그런 거래? 경찰이 오늘 그렇게 만든 사람을 데려갔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정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같이 탔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끌고 나갔기 때문에 할머니가 대신 떠났다고 느껴지는 죄책감이었는데요. 그 죄책감이 단번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억울하게 떠나신 거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밝혀줘야지. 끝까지 밝혀줘야지. 다정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괜히 길 잘못 건너서 간 게 아니라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다 보여줘야지. 이지혁은 그 말을 들으며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더 명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보다는 정리라는 말이 더 어울렸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선택이 시작됐는지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며칠 뒤 뉴스 화면에는 연일 같은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유명 재단 이사장, 교통사고 배후 의혹으로 긴급 체포. 살인교사 혐의 적용 여부 쟁점. 도피 중 교통사고 가해자, 진술 번복하며 윗선 폭로. 자막 아래에는 블러 처리된 고성희의 얼굴과 검은 재킷에 머리를 묶은 실루엣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손에 쥔 리모컨을 내려놓고 마치 아주 먼 곳을 보는 사람처럼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이십니까? 이상철이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는지.
이제야 조금 보이네요. 김다정은 그 옆에서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은 입술을 꾹 깨물며 뉴스를 끝까지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 같은 뉴스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방 안에서 홀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수갑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뉴스 화면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엄마야? 영란은 TV에 대고 되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는 있었잖아. 왜 이렇게까지 갔어?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어쩌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영란은 리모컨을 꺼두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화면을 보고 끝까지 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재단은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각 집안 어른들은 서로를 향해 날 선말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조옥래의 죽음은 누군가의 무책임한 핸들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김다정의 상처도 그저 운이 나빠서 생긴 흉터로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욕심과 두려움으로 짜놓은 판이 있었고 거기에 끌려 들어간 사람이 있었고 그 판을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스스로 무너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지혁, 이지환, 박성재, 그리고 마음속에서 가장 큰 싸움을 한 박영락까지. 할머니 영정 앞에서 처음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였죠? 이제 그 질문은 조금 다른 형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머니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 답을 찾는 일은 앞으로 각자의 몫으로 남게 되겠죠. 다만 한 가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건 억울함만은 아니었다는 것만큼은 모두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움직였고,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마주했고, 누군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화려한 날들만 꿈꿀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의 교통사고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의 얼굴을 바꿔놓고 관계의 모양을 새로 그려놓은 채 조용히 한 챕터의 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